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유라시아는 동서남북의 망체제로 일찍부터 서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우리 문화 직접 연결된 것은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저는 8개 플러스 알파의 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상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는 연해주 그리고 극동 시베리아 루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의외에도 현재 연해주 남부 지역과 북부의 일부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문화권과 그리고 한반도 동해안을 거쳐서 동해 남부 지역 제주도까지는 약 10,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문화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연해주 남부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신석기 문화의 토기들, 용기문 토기를 비롯해서 그 위에 빗살무늬 토기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은 이 동쪽에 있어서는 주로 숲길과 바닷가를 따라서 내려왔는데요. 일단 한번더 가까이 오게 되면은 육로길은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길을 향해서 왔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될 만한 곳에서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를테면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서포항 유적지를 비롯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양양의 오산리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강릉을 거쳐서 그리고 울산 지역의 서생포를 비롯한 곳에 유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고산리 유적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두만강 하구역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두만강 하구역은 이렇게 연해주 극동 시베리아 루트가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동만주 지역에 있었던 숲풀 삼림 문화와 또는 두만강 문화 연결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의 흔적이 있지만 특히 신석기에 들어오고 서포항 유적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들은 심지어는 남쪽에 있는 지역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에서도 이 서포항 유적지에 있는 사람들과는 무역을 하는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양양 오산이라든가 이 지역에 가면은 이를테면 낚싯바늘이라든가 어망추라든가 그다음에 각종의 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동해문화권, 이때 제가 말씀드린 동해문화권은 두만강 하구를 넘어서 타타르해협까지 포함한, 즉 연해주 북부에서 남부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동해문화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의외로 이런 것들이 일찍부터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두 번째 길을 살펴보는데요.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 바이칼호라고 보이시죠? 이 바이칼호를 다시 동쪽으로 내려다본 부리아트 공화국을 통과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몽골 초원과 연결되면서 북만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고조선 또는 부여의 옛 지역과 연결이 됩니다. 이 지역은 약간 초원의 길과 겹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숲의 길이 되겠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타이가이 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숲을 통과해 가지고 쭉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북만주 지역에서는 초원도 있습니다만 서북만주를 빼놓고 흔히 말하는 북만주는 오히려 초원보다는 숲의 문화, 강의 문화랑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칼이 우리 민족의 원류라고.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 민족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양한 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중 가능성이 많은 곳, 즉 뭐라 그럴까, 밀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칼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칼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이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 속에서의 깊고 거대한 호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는 네안데르탈인에 관련된 유골도 이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고 신석기 시대 유적들은 매우 많고 유물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작됐던 이런 문화들이 우리 문화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빗살무늬 톡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토기들도 직접 우리와 연관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최근에 다른 견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옥규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 옥규 문화가 흔히 말하는 남만주로 연결돼서 동아시아에 퍼졌다는 견해가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것들이 일부 부정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쪽이 더 먼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의 종족적 성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론 인종적이 아니라 종족적인데 이 지역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많은 종족들이 이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투르크계이죠. 이때 투르크계는 돌고래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흉노부터 시작해서 돌고래를 거쳐가지고 그 아래까지 연결되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흑알령 동쪽에 있었던 선비계의 일파인 몽골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흑알령을 넘어가서 몽골의 초원지대를 장악하면 다시 북상을 해서 바이칼 루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이칼은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는데 한쪽으로는 초원의 스텝 로드와 연결되고요. 한쪽은 초원의 길과 연결되는 접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중요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칼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종족들의 인골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취해가면서 우리 문화의 연관성이 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부리아트인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참고서 말씀드리면은 부리아트인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종족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여기는 투르크계인들, 그 다음에 선비계인 몽골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퉁구스계인들도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의 길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비 사막이 있는데 바이칼 루트를 딱 벗어나면서 쭉 연결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말했던 대로 바로 이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원의 길인데요. 이 초원의 길은 인간이 말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게 되면 서기 15세기 전, 즉 기원전 15세기 전부터는 동서로 잇는 길이 발달했다 그럽니다. 이때 동서로 잇는 길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말을 활발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요. BC 7세기경 되면은 완벽하게 기마군단들이 동서를 종횡무진하면서 횡단했다고 합니다. 이 길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물론 여럿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계라고 일단 상정을 하는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스키타인들과 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흔히 말하는 투르크계 사람들, 즉 흉노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문화가 여기서 발전이 돼가지고 이들이 하는 문화의 특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기마문화, 그리고 기마문화인들이 만든 문화가 뭐겠습니까? 총동과 철의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역시 황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황금 문화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 말의 문화다. 그 다음에 황금의 문화다. 총동 문화다. 그리고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총동 제품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총동 제품들의 내용을 보니까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적 요소 아니면 흉노적 요소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남만주 일대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를테면 영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 최근엔 더 밑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문화와 이들과는 연관성이 깊다. 그리고 현재 우리 민족을 구성할 때 알타이어계 중에서도 투르코를 사용한다면 바로 이들과 직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알타이 초원의 길을 주목했고요. 흔히 말하는 고구려인들도 그리고 신라인들도 역시 이 길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약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흔히 말하는 요하 문명론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산문화의 뒤를 이은 하가점 하층문화와 하가점 상층문화가 있는데 특히 하가점 상층문화에서는 우수한 청동 제품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지역의 유물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의 독특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서남 쪽에 있었던 중국 화북 지역에서 청동 제품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르도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으로 가면서 초원과 연결되는 청동 유물들도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이 초원의 길의 동쪽 끝은 우리가 말하는 만주의 서북쪽과 연결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와 혈연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특히 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다 잘 알고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바로 실크로드인데요. 실크로드는 실크가 무역을 냈기 때문에 실크로드로 명명됐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아시스 로드가 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사막지대의 중간중간에 만들어졌고 발전한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하면서 형성된 교통로를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막의 길, 때로는 오아시스 로드, 그리고 중요한 실크로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끼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오아시스 실크로드보다 더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친 것은 초원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오아시스 로드도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하죠. 특히나 이 동쪽 끝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미 한나라 때부터 오아시스 로드와 연결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특히 당나라 시대 때 가게 되면은 이 오아시스 로드를 통해서 오늘날 유라시아 서쪽 끝에 있는 예를 들면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흑해 그리고 로마, 동로마 지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동로마 지역입니다. 동로마가 아니라.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길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떤 문화들이 발전했을까? 당연히 이 길은 일찍부터 발달해서 아시는 것처럼 BC 6세기나 7세기경 무렵이 되면은 현재 아나톨리아 반도와 이란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현재 중앙아시아까지 오면서 교통망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가 쫓아오면서 이 길은 더 확실해졌고 강고해졌고 서양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계통 일부 사람들이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들어가서 실크로드 길을 더 확장시키고 무역망을 확대시키면서 본격적인 동서무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원 유목에 있었던 흉노계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길을 장악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아시스 로드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가장 서쪽에 있었던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과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 또는 일본 열도까지 연결되는 길이 바로 이 오아시스 로드라는 것이고요. 거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길과 직접 연관을 맺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5세기, 6세기경에 있었던 신라 대농원 중심에 있었던 많은 고분들이 있는데요. 적석 목각보 느려진 고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과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이때는 두 가지 길이 중첩되는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초원의 길이고요. 또 하나가 오아시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들이 후대 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오아시스 길로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통일신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해가 있지 않습니까? 발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를 통해 가지고 일부 길이 오아시스 로드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아시스 로드는 우리 역사와 또는 문화와 연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길을 또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유명한 발해입니다. 평방 4.3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에게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동아시아 문명의 모문명지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발해만을 둘러싼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해서 제가 따로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던 존재들이 그 후에는 동이라고 불려지지만 바로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은 현재 요하를 중심으로 한 요소지방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연 조건으로 볼 때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남만주 일대라든가 아니면 한반도와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발해만에서 요동반도 남쪽을 돌아서 이렇게 연근해양을 통해서 한반도 곳곳에 도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동반도를 직접 건넌다는 겁니다. 특히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동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주된 거점 지역이 현재 산동반도 북부 일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특별한 일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반도 지역으로 왔을 가능성은 크고 또 그와 입증할 만한 기록들도 많이 있고 또 유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시 우리 한민족이 생성되고 문화가 발전되는 데는
흔히 말하는 이 산동반도라든가 바레만에서 오는 동리의 길도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이 강남 문화에 있는 이 해양 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역은 그 유명한 양자강의 끝입니다. 양자강의 원래 명칭은 장강이고요. 다만 양주란 도시 하류를 우리가 양자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자강 하류의 끝은 현재 상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가면은 항주만이라고 있었는데 항주만 바깥에 있는 주산군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꽤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약 7,000년 정도 전에 허무뚜, 즉 하모도 문화가 발전돼서 신석기 문화가 발전됐고 해양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이 자연환경이라든가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아주 해양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변 지역과 교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찍부터 장강 문화권, 그래서 이 양자강 하구 문화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분히 과장이 심하고요. 우리와 연관성도 깊습니다. 저는 96년도, 97년도, 2003년도에 바로 요 앞에서 뗏목을 띄웠는데요. 뗏목을 띄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한 선사시대부터 양자강 하류 또는 항주만 주변 지역과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은 교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항해는 성공됐고 실패됐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당시 선사시대에도 항해가 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이런 문화의 흔적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양 남방 문화 또는 남방 문화가 했을 때 동남아시아 직결된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과 연관된 문화의 흔적들이 나오는데 일단 주거 양식에서도 북쪽에 있었던 온돌 양식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면 난간 즉 양식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착한 곳은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이고요. 그리고 젓갈 등을 비롯한 이런 남방계 문화도 도착한 것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초본을 비롯한 이런 무덤 양식들도 여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해양 남방 문화는 오히려 동남아보다는 이렇게 양자강 하구 또는 그 남쪽에 강남 문화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는 강남 문화와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구나 볼 수가 있고 참고사 말씀드리면은 양자강 하구에서 발달했던 나라들은 춘추 시대부터 그 이후까지 주로 월나라 또는 오나라 이 오와 월로 불려지는 세력들이 쭉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들이 오늘날의 베트남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은 일본 열도라고 일본은 우리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이라든가 사실을 아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강남 문화의 연관성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크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았는데요. 한 길은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흔히 말하는 인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인도 문화와 우리 문화의 연관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불교 문화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학계에서 아직 다 수용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가해의 김수로 왕의 비인 허황옥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 아유타국의 존재를 현재 인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인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 지역과는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원전 9세기경에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지역과 인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시황 때는 수마트라 지역까지 중국 사람들이 선대를 파견하고요. 한나라 때는 역시 이 길을 거쳐가지고 오늘날의 흔히 말하는 아나톨리아 반도 지중해 근처까지도 갔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원을 전후한 시기 또는 기원 직후에 오늘날의 인도 지방과 아니면 중간 거점을 통해서 한반도 서남부와 교류했을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황옥이냐 아니냐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과 인도 지역과 교류가 많고 당연히 중간 지역과도 교류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못하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문화가 뛰어났고 그리고 후대에는 바로 향료의 길 또는 도자기의 길, 차의 길이라고 부를 만큼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고 이 지역에 사는 물산물들이 각각 동과 서로 무역을 하면서 수출되면서
많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도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과 연관성은 우리는 아직까지 연구해야 되지만 특히 통일신라에 오게 되면 이 지역과 연관이 된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통일신라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도 지역 그리고 나아가선 아라비아 지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온 몇 개의 사서들을 보게 되면 기행문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 신라에 대해서 상세한 묘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 해양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렇게 유라시아 서쪽 지역, 즉 오늘날의 아나톨리아 반도라든가 아라비아 지역까지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고려는 굉장히 무역 국가고요. 해양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 루트는 어디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강남 루트와 함께 바로 이 루트거든요. 당시 한참 발전했을 때는 고려 시대인 개경에는 외국에서 온 여러 사신들과 상인들이 묵는 객관이 있었습니다. 그 객관을 보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교지국도 있습니다. 교지국은 오늘날의 베트남을 얘기하고요. 삼라국국은 오늘날의 태국을 얘기합니다. 마팔국은 바로 인도를 얘기하고요. 바로 아랍을 얘기하는데 파사국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객관이 개경에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아랍까지 연결되는 해양 루트도 많이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사료상에서는 통일신라 이유가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연 조건과 당시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볼 때 이 지역과 연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길을 추가하는데요. 이 길을 추가한 데는 약간의 망설임도 있습니다. 제가 7 플러스 알파 또는 8, 8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지역과 일본 열도의 관계를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일본 열도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건너간 것을 이해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반대로 일본 열도 지역에서도 대마도를 경유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도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적어도 이 경상남도 동부 해안이 되겠죠. 이 지역서 대마도를 거쳐서 큐슈 지역까지 가는 것은 항법상으로 오히려 어렵습니다. 반대로 큐슈라든가 특히 대마도에서 오늘날의 경상남도 해안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서계절풍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쿠르시아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남서진하는 해류를 이용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루에 2번씩 바뀌는 조류를 활용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길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현재 부산의 동삼동이라든가 조도라든가 여수라든가 그리고 울산의 서생포 등에서는 이미 7,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열도의 전형적인 토기의 파표들과 그리고 흑요석으로 만든 도구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미 7,000년 이전부터 만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대냅이 생겨서 육지가 바다로 갈라졌다고 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는 7,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의 남부 지역과 일본 열도 지역은 교류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물론 여기서 건너간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조몽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몽인들과 우리는 교류가 있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열도의 전형적인 문화, 그 다음에 기타 등등도 우리 문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생성되고 특히 우리 문화가 생성되는 데는 이렇게 유라시아의 제일 서쪽 또는 유라시아의 한 가운데 즉 인도라든가 아라비아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북으로는 오츠크에 넘어서부터 남쪽으로서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지역부터 이런 지역에서 약 8개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때로는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때로는 불연속적으로 때로는 민간인들에 의한 자발적인 이동을 통해서 우리 땅으로 온 다음에 결국 우리 먼저 있던 사람들과 피와 살을 섞으면서 우리 한민족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임이 분명하지만 다양한 종족들과 혈족들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문화와 민족입니다. 5,000년을